아파트에서 추락을 누가 한 여자가 있다. 가까이 접근 못하겠다. 빨리 그냥 구급차 와달라. 5월 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색깔 패딩을 입고 계셨어요. 제가 자르다가 털이 막 날렸던 거는 기억을 하거든요. 두껍게 끼어 입은 옷 때문일까? 맥박도 호흡도 없었지만 추락할 때 흔히 나타나는 개방성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망자. 경찰 수사로 인적 사항이 확인된 사망자는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20살이 된 선아. 지난해 원하던 대학이 떨어지긴 했지만 성적 기관으로 자살할 나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건축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주 6일 종일반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휴대전화기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두진 않았을까? 그런데 꺼져있던 전원을 켜보니 휴대전화기는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3일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선아의 친구들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몇 명이 사촌 오빠를 통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고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서 제가 장례식을 중단하고 경찰서에 이제 이 사건을 진정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아가 죽음에 이른 이유를 알고 있다는 친구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상한 건 2주 전부터였어요. 전화가 매일 왔었고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아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지령 같은 거 아니냐. 피부만 걸리는 건데 그거. 선아가 또 다른 절친 도연이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은 건 한 달 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는 게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주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마침 학원을 쉬는 일요일 하루만 일해도 된다는 스터디 카페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 면접을 갔는데 옆에 침대가 있고 소파가 있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방 구조였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에 키스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랫부분에다가 했다고. 선아가 한 달이 지나 굳이 그 일을 털어놓은 이유는 이후 시작된 산부인과 증상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수학원을 조퇴하고 홀로 산부인과에 갔다는 선아.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를 다녀와서 전화로 바로 저한테 했어요. 자기 헤르페스 B형이다. 근데 엄청 울면서 불치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을 때 사장 입에 호진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헤르페스 E형이라는 성병이 대체 뭐길래 불치병이라고 했던 걸까? 헤르페스 감염은 주로는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입술 주변에 나타나는 수포, 그게 주로 헤르페스 1형에 의한 거고, 2형은 생식기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는 한 번 감염될 경우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그날 오후 재수학원 같은 반에 다니던 친구 수진이에게 선아는 다급한 SNS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더러워로 시작하는 페이지를 찢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얘가 알겠다고 하고 그걸 찢어버려줬대요. 우린 먼저 선아가 면접을 보러 갔다는 스터디 카페의 실체를 확인해봤습니다. 아, 옆쪽이 그 스터디 카페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누가 봐도 평범한 스터디 카페로 침대나 소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가족들의 경찰 신고와 동시에 직접 추적에 나선 사람은 사촌 언니였습니다. 개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보자를 찾는 글을 올렸다는 사촌 언니. 그 결과가 30몇 건도 넘는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정말 많은 제보가 들어왔었고 제보자들은 모두 유명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한 뒤 한 남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중엔 스터디 카페에서 면접을 본 후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스터디 카페의 바로 옆에, 진짜 바로 딱 옆에 보면 3층이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찾아가 본 스터디 카페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옆 건물 3층으로 끌려갔다는 제보자들의 말은 사실일까? 해당 건물 3층으로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멀티방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계단을 지나자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가 붙은 출입문이 나타납니다. 잠겨 있는데? 사층도 잠겨있긴 마찬가지. 하지만 이곳은 유리문 안으로 내부가 들여다 보입니다. 저기 지금 커튼 뒤쪽으로 수도꼭지 같은 게 보이네. 샤워실 같은 건가? 뭘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내부 모습. 선아도 이곳에 왔던 걸까? 그렇다면 선아를 여기까지 데려온 남자는 누구였을까? 오는 사람들마다 전화번호 없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짱구였다. 선아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가족들이 지목하는 짱구매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가 젊은 여성들을 데려갔다는 어두운 계단 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스터디 카페 알바라는 그게 되게 인기가 많은 업종이거든요. 스터디 카페 관리를 하면서 자기의 시간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그곳에선 짱구맨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네네. 그래서 우리 카페 사칭 관계자로 사칭하죠. 하루에 여성 2~3명을 일주일에 3~4일 최소 6개월 동안 꾸준히 면접했다는 짱구맨. 그의 인상착의는 어땠을까? 자기 카페에 유명하다고 그렇게 친구랑 같이 유명한데 자기는 문제 푸는 거 그 담당한다. 취재 중 우린 어렵게 지난 8월 초 스터디 카페에 드나들던 짱구맨이 포착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직원의 말대로 키가 크고 호남형의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단정한 옷차림에 검은색 손가방이 인상적입니다. 매번 같은 방을 예약해둬서인지 면접 볼 여성이 먼저 도착하면 스터디 카페 직원이 자연스럽게 안내까지 해줍니다. 5분 뒤 짱구맨이 도착해 여성이 기다리던 방으로 들어가면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넘게 면접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면접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여성이 도착해 대기를 하고 바톤 터치하듯 연달아 진행되는 면접. 면접이 모두 끝나면 여성을 먼저 내보낸 뒤에야 짱구맨이 방에서 나와 계산을 합니다. 여기 95%가 카드를 결제하거든요. 그 사람은 꼭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그런데 전화했더니 며칠 그랬고 그냥 5분 있다가 방에 앉아서 가고 오면 근데 때리고 나갈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가는 학교 가는 아이 면접에 합격해 짱구맨을 따라간 아이들이 향한 곳. 제보자들이 사촌원에게 알려준 옆 건물 3층 멀티방은 어떤 곳이었을까? 멀티방 코로나 때 망했어요. 그때 청소년 유해업소 판정 받아가지고 10시 후에는 이제 장사는 못했죠. 코로나 초창기는 버티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사장이 자기가 또 하는 알바 일이 있는데 커피바 같은 데라고 사람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한번 와보지 않겠냐 해서 갔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선아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갔는데 진짜 철문이 있었고 그 남자 2명이 지키고 있었다. 두꺼운 철문이 닫힌 공간에는 선아를 데려간 짱구맨뿐 아니라 건장한 남자 2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공간에 고립되자 얼어붙고 말았다는 선아. 울면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성인 남자 3명이서 자기한테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른 채로 강압적으로 당해서 거부하지도 못하고 문 밖을 지키고 있었다는 2명의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 끝에 결국 수사에 나선 경찰.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건 선아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5명, 범행에 가담한 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40대 남자는 짱구맨 이 씨.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2명의 남자는 유사 성매매업소로 알려진 이른바 키스방 운영자 김 씨와 그의 후배 박 씨였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여성들을 면접한 건 맞지만 그중 고액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여성들을 키스방에 소개하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제로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짱구맨 이 씨.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20살 선아는 왜 그토록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걸까? 알고 보니 짱구맨 이 씨는 이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고 스터디 카페 면접을 보러 갔던 선아가 따라간 곳은 실제로는 키스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 당시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좀 이상합니다. 이 씨의 혐의는 강간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 4가지. 키스방 업주라던 김 씨와 박 씨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단 하나만 적용된 겁니다. 근데 이 업소가 그전에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대요. 일할 직원도 뭐 없고 이제 뭐 아가씨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폐업 상태였는데 이 가 경찰 관료도 어느 날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내가 이런 업소 많이 해봤고 애들 데리고 올 수 있다. 실제로 금전거래가 확인되거나 뭐 돈을 받았다거나 이게 확인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스방 업주 김 씨와 박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왜요? 그러니까 이거 사망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겠죠. 제일 큰 피해 가해자는 씨가 됐고 행위를 할 당시에 행위가 있었던 그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전혀 들어가거나 뭐 한 적도 전혀 없었고 태훈 씨 같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예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아예 모르던데 뭐 알바 중개비나 뭐 그렇게 뭐 스터디 카페 막 이런 거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키스방 업주 김 씨는 2021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다 적발된 성매매 업소의 이름은 디즈니 키스방. 그렇다면 짱구맨 이 씨는 왜 폐업한 키스방으로 선아를 데려간 걸까? 우린 구속된 이 씨의 입장을 잘 안다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하는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강압적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걔가 성병에 걸려가지고 시간을 돌고 싶어가지고 우울감에 자살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성병에 옮은 거 아니에요. 성병에 안 걸렸어요 한 번도. 키스방에 소개시켜준 거예요. 거기서 쥐가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성병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쁘다면 억지로 구속시켜. 공교롭게도 선아가 사망한 날짜와 같은 5월 2일 짱구맨 이 씨가 비뇨기과에서 받았다는 성병 검사 결과지 헤르페스 감염 여부는 음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이 씨의 검사 결과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집중하는 거는 지금 헤르페스지 않습니까? 근데 헤르페스 검사를 우리가 보통 하는 소변을 받은 검체로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진단적인 가치가 조금 아쉬움이 있죠. 헤르페스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라서 일반적인 세균성 성병과 달리 소변 검사로는 잘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걸까? 면봉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스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긁어서 이거를 뭐 PCR 검사를 보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검찰에서도 구속된 이 씨에게 헤르페스 감염 여부에 대한 재검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부산 키스방 업계 종사자라는 제보자가 스스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했던 그런 한마디로 와리 실장이라고 할 거거든요. 와리가 뭐예요? 업주를 했거나 실장을 했던 사람이 단속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게를 그만뒀을 때 이 일을 다시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여성을 공급하는 사람을 와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선아가 따라갔던 키스방이 폐업 상태였고 이 씨와는 잘 모르는 사이라는 업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죠. 알죠. 친하겠죠.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게실을 소개시켜줘요? 계좌 거래 내역도 없다는데요? 현금으로 줬겠죠. 무조건이죠. 또 놀라운 건
와리들이 키스방에서 일할 여성을 찾기 위해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공개해둔 이력서의 이름과 사진, 사는 동네, 그리고 이 씨에게 노출된 휴대전화 번호는 모두 협박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범행 패턴을 보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본질은 그 전통적인 성매매 인질 납치형 이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자면 업주 씨와 관계는 공범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짱구맨 이 씨가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사업자는 P라는 이름의 온라인 쇼핑몰. 그 쇼핑몰의 주소는 키스방과 동일했고 대표자는 바로 키스방 업주 김 씨였습니다. 우린 성매매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서 어떻게 여성들에게 접근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취재팀이 발급받을 수 있는 방송사업자 등록증으로 기업회원 가입을 해봤습니다. 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력서 30건을 열람하는 비용은 3만 원. 안심번호지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뜨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란 뭘까? 실제 연락처를 노출하지 않고 통화가 연결 가능하게 가상의 전화번호를 부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짱구맨은 어떻게 면접을 본 여성들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고 수차례 연락을 지속했던 걸까? 부인 공고는 따로 올리지 않은 채 이력서를 올린 구직자의 안심번호로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인지 설명도 안 했는데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도착한 구직자의 답장. 안심번호로 보냈던 메시지에 구직자가 답장을 하는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인데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요? 네, 근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이상한 알바 제의나 이런 건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그냥 카페라고 했는데 퇴근이랑 출근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고. 그리고 위치도 기억나요, 혹시? 서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서면에 이제 그 자기가 스터디 카페랑 뭘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그 카페다. 부산에 거주하는 20살 여성 구직자 중 무작위로 대상을 정했을 뿐인데 그녀 역시 짱구맨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대충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인지를 하게 돼야 일정도 보내고 근데 이번 케이스는 악의적으로 정상 사업으로 뚫고 들어온 케이스라 전국 서비스를 하다 보면 실세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관계 당국이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강제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정말 없는 걸까? 플랫폼이란 얘기를 해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생각보다 비용 문제도 있다고 했었고 주식자들한테는 돈 안 맞거든요. 기업들한테 받는 건데 기업들은 최대한 맞는 정보를 주는 사이트에다가 돈을 더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 구조상 저희가 구직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거를 약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의 수익은 구직자들 정보를 더 쉽고 편하게 보고 싶어하는 기업 회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이기려면 구직자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 형사 절차가 이제 다 진행이 돼서 직업안정법 위반 뭐 이런 판결 확정이 나면 그 사람을 영국에 퇴출시키는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해소하는 원포인트 접근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아의 사망 전 행적을 취재하던 중 우리에게 부고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다는 선아의 학창 시절 은사님. 선생님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그저 선아를 추모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걸 가르쳐주고 싶고 바른 인성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너무 혼란이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돈의 목적도 있지만 미리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함부로 나가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나쁜 짓 저지르면 제가 엄벌 받고 나쁜 짓 안 저지르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20살 아르바이트 면접의 비극은 어디선가 조용히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곁에서는 여수 허벅지 돌찢기 사망 사건의 배우로 검거된 이모 씨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그와 함께 채권 주심 전문기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이 씨의 고객이었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